안녕하세요.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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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부는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 더 흥분되고 더 설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책 읽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나에게 에너지원이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준비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을 주는 그런 에너지원은 뭘까요? 오늘도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힘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영상을 찍을 때는 새벽이었는데 두 번째 동영상을 찍는 7강을 찍는 지금은 이미 아침이 되어 있네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즐겁게 다시 시작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학습하게 될 내용은요. 사회보장을 바라보는 경제학적 관점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케인즈 경제이론, 즉 수요 사이드 원칙에 의한 경제이론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위태위태해지는 그러한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뛰어넘어서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수요 이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자유주의는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만들어졌겠죠.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얘기들도 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불안전하지만 아주 화랑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어때요? 경제 대공황을 맞죠. 그 미국의 경제공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져 버리죠.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즉위되면서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때요? 국책 사업을 많이 확장합니다. 항만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업자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뒷짐을 지던 미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개입을 하면서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어때요? 파병됩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또 다른 실업을 낮추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고용률은 100%였습니다. 실업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군수 물자들을 여전히 팔면서 미국은 계속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갑니다. 물론 이때 다른 나라들도 다 독재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때요? 세계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올라가다가 다시 침체될 때 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러한 미국이 뭐예요? 월남전을 벌이죠. 이 베트남 월남전에 참가한 미군이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피로감이 쌓이죠.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세계를 지배를 해야 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원이에요. 미국은 석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석유를 개발하는 오펙을 관리 감독하면서 에너지까지도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떠한 정책이 있냐면 기름값은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달러 가치가 높을 때도 있지만 월남 참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동일한 달러로 지금 결제가 되어져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똑같은 기름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달러인 것을 2달러, 3달러를 주고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동일한 1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이에 뿌리 난 오펙이 어떻게 해요? 기름값을 올려버리죠.
거기다가 또 하나 뭐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미국이 기름 생산국의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몇 배 차이 나는 이집트가 전쟁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져버립니다. 참패를 겪게 됩니다. 이에 뿔이 난 사우디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름값을 올리기 시작을 하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와 협조를 하고 도와줬건만 결국 전쟁이 있을 때 미국은 자기네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죠. 그래서 1973년에 기름값이 3배, 4배 이렇게 뜁니다. 이게 바로 1차 오일 쇼크예요. 그렇게 기름값이 올라 파동이 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 1970년대까지, 70년 말까지 기름값은 무려 10배 이상 뛰게 됩니다. 재밌죠? 그리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도 너무 웃겨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어때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어요. 자,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떨어지겠죠. 자, 기름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줄여야 되겠죠. 석유 생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 기름을 갖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사우디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감산하자. 우리 기름 생산을 좀 줄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뭔 소리냐 안 하겠어. 우린 그 정책에 안 따라가겠어 해서 반대를 해버린 거야. 이게 사우디가 어떻게 됐냐면 열딱지가 나갖고 증산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감산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계속 폭락하니까 생산량, 공급을 줄여서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사우디가 이제는 러시아도 석유 팔고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갑자기 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산 정책을 펴버리는 거죠. 이번 달부터.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어때요? 한 달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60달러, 20달러, 확 떨어지고 20달러도 뭐예요? 10달러로 중간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에너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뭐가 있냐면 셰일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 셰일가스는 뭐냐면 그 채굴 방법이 좀 달라요.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캐고 있는 이 원유는 수직으로 캐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채굴 비용이 저렴해요. 그런데 미국의 셰일가스는 어떠냐면 수평으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수평으로 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채굴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러시아와 사우디의 기름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채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것을 뽑자마자 뭐가 되냐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캐봐야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생산량이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한 1, 2주 전부터 지켜봤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줄도산해버리면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아주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 동영상을 찍는 오늘 기사를 한번 다시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트럼프가 일 냈어. 러시아하고 그 사우디의 그 황세자하고 각각 전화 통화를 한 거지. 너네 이러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했겠지. 뭐 영어로. 아무튼 그러한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달라요. 아무튼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오일 쇼크로 촉박된 경기 후퇴를 케인즈가 어떻게 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파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자유주의는 더불어서 어때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물건값이, 그죠? 물건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반대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둘 전부 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물가라고 할까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경기가 호황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얘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얘잖아.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좋아지는 거는 따라가면 돼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으면 신발값이 5만 원이다가 10만 원이면 큰 차이가 없어.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가 침체돼. 내 월급이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는데 물건값은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의 삶의 질이 한참 낮아지겠죠. 그죠? 영화를 예전엔 봤는데 이제는 영화도 못 보고. 자, 오일 쇼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는 침체됐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이러한 재정 적자에 어떻게 하냐 하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정부 규제. 언제는? 케인즈주의는 그런 거죠. 케인즈주의는 뭐예요? 국가가 복지에 많은 관여를 하기 위해서 고율의 세금을 걷게 돼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국가, 큰 정부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이러한 국가의 고율의 세금과 과도한 정부 규제, 그리고 케인즈조차 이러한 후퇴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케인즈 경제학의 실패요,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케인즈는 경제를 수요 사이드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는? 신자유주의는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리드맨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케인즈의 재정 정책이 결국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에 오히려 해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했다?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정부는 그동안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항만을 건설하고 댐을 구축하고 이러한 대규모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를 했잖아요. 누가? 정부가 시장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프리드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돈만 있었으면, 돈만 풀어줬으면 됐을 건데, 그러면 돈만 있으면 알아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돈만 풀어주면 알아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경기가 순환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정부가 관여하는 그러한 큰 정부가 아니라 그냥 돈만 딱 풀어줬어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즉 작은 정부의 형태를 띄었어도 시장은 어떻게? 잘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요? 시장은 물건값을 낮춰서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이 돈만 있으면 물건값을 낮춰서라도 어때요? 공급과 수요를 맞춰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었잖아요. 이러한 공급 사이드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감세 정책을 지지해요. 증세,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거죠.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자,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업자가 5개나 있어요. 죽겠네.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국가에 세금은 많이 떼지. 나는 소득이 없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세금을 아주 적게 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다가 세금이 적어지니까 이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가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하겠지. 조금 더 시설을 더욱더
현대화한다든지 환경을 더욱더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감세 정책은 결국은 뭐냐면 노동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세금만 적게 걷어들여도 그 돈이 전부 다 경제 활성화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970년대에 1차 오일 쇼크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침체됐었는데 이를 통해서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어요?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이 있잖아요. 이 레이건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삭감하는 이론적 근거로 뭘 얘기해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줄어듭니다. 예산 비율이요. 물론 예산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그 들어가는 돈 자체가 줄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져도 복지에 투자됐던 전체 예산은 그 돈으로 따지면 적어지진 않았어요. 비율이 적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신봉하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상이에요. 자본주의 사상.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경제성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경제성장이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제품들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투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투자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감세는 어떻게 될까요? 감세 정책은 어떻게 돼요? 투자를 어떻게 해요? 늘릴 수 있는,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늘릴 수 있는,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케인즈는 증세를 통해서 많은 세금을 늘리면서 국가 재정을 늘렸잖아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어때요?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케인즈는 증세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리면서 이것을 복지 예산으로 쓴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감세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시장의 투자가 촉진되니까 경제가 성장되고 결국 산업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감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결국 시장에 있는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세금으로 다시 더 많은 산업이 더 많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걷더라도 국가의 총 세입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국가 재정은 확보된다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복지 제도를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유주의는 복지 제도를 어떻게 해요? 경계합니다. 사회보험은 일단 자유주의 하면 말 그대로 자유의 선택, 그죠?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자, 사회보험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자, 사회보험은 어떻게 해요? 강제가입이 원칙이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강제가입이 원칙이니까 자유가 없네? 시장 논리가 아니네? 결국은 뭐예요? 관료제가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이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사회보험은 시장 논리가 아닌 관료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가입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가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국가에 종속된다라는 거죠. 국가의 눈치만 봐야 되는 거죠. 국가가 제도를 얼마나 많이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 어떻게 해요? 종속시켜버리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성시켜버리는, 국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터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신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사회보험은 결국은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사회주의로, 국가를 의지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그냥 그 길을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한 복지제도를 경계한다. 더불어서 사회보험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을 합니다. 자, 사회보험은 어디서 해야 돼? 국가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관점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부정한다 라는 거죠. 하버드의 경제학자인 마틴 펠드스테인이 있어요. 펠드스테인은 작년에 죽었어요. 1919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바로 1년 전까지 우리와 같은 세대에 살았던 펠드스테인 같은 경우는 열렬한 신자유주의의 신봉자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정권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 펠드스테인 같은 경우도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신봉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펠드스테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보험이 부분적으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지만 사회보험이 부분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일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보험을 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한다라고 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어요?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 도덕적 해이나 역의 선택을 할 때 왜 우리가 역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역의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잖아요. 도덕적 해이는, 복습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좀 해이해진다. 자기 몸 관리에. 이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역의 선택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고 금방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러나 보험사는 그 나의 정보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간보험으로 돌렸을 때는 보험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요. 그 근거에는 뭐예요? 역의 선택이 있죠. 역의 선택의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죠.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보험사가 나의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가 뭐예요? 끊임없이 물어보죠. 한 달 이내에 병원 갔냐, 1년 이내에 수술 받은 적 있냐, 3년 이내에 완치되지 않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의 정보를 최대한 자기들도 동등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입 대상 유무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민간보험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어디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것, 사회보험 형식으로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실용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예가, 마틴 스테인이,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마틴 스테인이 얘기했던 일부의 이러한 예가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회보험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운이 나빠서 경제적으로 가난함에 직면하게 된 사람과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공공부조를 받는 이 두 사람의 부류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경제 소득만을 보고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보험으로 들어가는 국가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펠드스테인은요,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도 부정을 합니다. 소득 재분배 맞아요. 공공부조 소득 재분배 있잖아요. 사회보험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낮다라고 했지만, 역진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펠드스테인은요 그것도 부정을 해요. 왜일까라는 거죠. 물론 사회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생애소득, 지금 여러분들 밖에서 마이크 스피커 소리 네, 혹시 방해되면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생애소득을 고려하면 결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생애소득은 뭘까요?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유층, 고소득층이 오래 살까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고소득층이 오래 살잖아요. 결국 그러면 연금을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우리 소득 재분배라 그래서 많이 내고 적게, 고소득은 적게 먹고 저소득은 적게 내고 조금 많이 받는, 이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애소득을 봤더니 고소득자는 오래 살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을 받아. 그러면 그 총량을 계산하면 오히려 더 연금을 누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야? 고소득자가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야. 소득 재분배가 아닌 거야. 건강보험 볼까요? 자, 오래 사니까 건강보험도 누가 더 많이 써버릴까요? 당장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고소득자는 늘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장의 건강보험을 쓰는 비율은 적지만 이분들은 정말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쓴 건강보험의 총량은 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쓰는 연금과 건강보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열을 올렸네요. 강의하다 보면 이래요.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조는 선을 설명했던 것처럼 나태함을 만들게 되고요. 사회보험의 예를 들어서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실업을 높이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해버리고,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높이는, 그죠?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니 뭐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의료비를 높여버리는 이러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신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사회보장의 관점은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왜?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사회보험은 뭐예요? 우리 신자유주의는 투자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 사회보험은 어떻게 해요? 사회보장은 투자를 줄이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왜? 사회보험을 하려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증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증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회보험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또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에서는 그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투자의 비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케인즈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보장과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념의 관점은 계속 사이클을 그리면서 순환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맞잖아요. 1973년 이전에 자유주의 사상에서 73년에서 70년대 후반까지 사회민주주의 사상에서 다시 80년대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갔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요? 다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어때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용하고 동일한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를 간다라고 해서 1930년대 했던 사회민주주의 제도하고는 틀려요. 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930년대는 항만과 땡 검사를 하면 전부 다 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벌 수가 있었죠. 만약에 지금 다 댐을 건설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삽질해서 소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건설 업체만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현 정권은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돌봄 시스템에 찾는 거죠. 자, 돌봄.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은 1대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아까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면서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용적 국가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복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좋은 정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